자, 오늘은 특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주제는 재무제표인데요. 완전 초짜, 아예 그냥 재무제표의 지읒자라도 알아요? 모르죠. 저는 지읒자만 알아요. 지읒자만 알아요? 네. 지읒자만 알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마지막 피읍 정도까지는 오늘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아마 이 영상이 시리즈로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재무제표 한 95%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수 있게끔도 해드릴 거예요. 실제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걸 업으로 삼으시라 이건 아니고, 그건 세무사님들께서 하시니까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어떤 재무제표를 보든 간에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됐구나, 요걸 아실 수가 있을 테니까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까지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갑니다. 재무제표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는데 핵심적인 게 어떤 것인지, 마지막에는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니면 그 기업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 분들도 전부 다 자금 조달 시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렇게 4가지의 챕터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대표님 뭐 아쉽지만 이번에는 진행이 좀 어렵겠습니다. 자금 조달할 때. 어떤 대표님들께서 제가 재무제표를 요청드렸을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아예 신경을 안 쓰시니까. 세무사님께 그냥 맡기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VC들이 이런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이 회사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건가? 요런 것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가 1번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재무제표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한자에 기반된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재물제에 힘쓸 무예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성과가 재무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문서다.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고, 외부에서 우리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문서다. 재무제표는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돼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해서 5개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근데 오늘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정도만 해도 95% 이상은 재무제표를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 변동표 같은 경우는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주석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써있는 계정 과목이 뭔지가 설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그 저희를 알아야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고, 부채라는 항목이 있고, 밑에 보면은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 이 3가지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매출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흐름표가 있고, 투자활동 현금흐름표, 재무활동 현금흐름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얼마큼 벌었고, 투자활동을 해서 돈을 얼마큼 썼고, 재무활동을 해서 돈이 얼마큼 유입 유출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돈이 얼마가 남았냐, 요게 이제 현금흐름표입니다. 이 3가지를 앞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자본변동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자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주석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전자의 주석을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주석이라고 나와 있죠. 주석에 보면은 쭉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재고자산을 딱 찍어보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재고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뜻이 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해석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보는 사람들의 관점마다 좀 달리 해석이 되는데, 크게 보면은 5가지의 관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쓰임새는 정말 많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경영의 관점인 거죠. 처음에 우리가 창업을 하고 그 창업한 것이 사업으로 이어지고 기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의 평가가 재무제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매년 그냥 세무사한테 재무제표를 맡기는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했다면은 이러한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 영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목표가 없으면 그냥 창업인 상태인데 이러한 목표를 세우면은 사업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회사 대표님께 드렸던 제안서 중에 하나인데, 그 대표님은 5년 뒤에 나는 100억의 엑싯을 하고 싶다는 게 목표였어요. 100억 원의 엑싯을 하려면 세금이나 이런 거 빼면은 150억 원 정도의 딜이 필요한데, 이 딜을 하려면은 현재 당신이 속해 있는 이 업종의 멀티플이 48 정도 되고, 요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48 정도가 되고 디스카운트를 50% 정도를 하니까 에비타라는 게 42억이 되더라. 에비타는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5년 뒤에 에비타 42억을 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 3년 전, 4년 전에 각각의 영업이익을 얼마씩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영업이익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수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요렇게 이제 목표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제점들, 의문점이 머리에 들 텐데, 재무제표를 잘 알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안녕. 마지막에 가서 재무제표를 다 배웠다 그러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내서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됩니다. 이 하나하나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 이 재무상태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어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에요. 빚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100억 원짜리 집을 샀어. 이거는 내 자산이죠. 네, 100억이라는 집이 내 자산인데, 그 자산의 구성 상태가 은행에서 60억을 갖고 왔고 내 돈 40억을 태워가지고 100억짜리 집을 샀다. 100억짜리 집이 뭐라고요? 자산. 은행에서 얼마 갖고 왔어요? 60억. 요게 뭐라고? 부채. 네, 그리고 내 돈 얼마 있었어? 40억. 요게 뭐라고요? 자본. 네, 그래서 자산은 뭐다? 부채 더하기 부채랑 자본.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을 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현재 운용 상황을 나타내는 거, 현재 자산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 요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 부채는 변제가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자본은 변제가 필요 없는 자금 조달 수단이 여기에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은 운용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고, 부채하고 자본은 조달 상황, 내가 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게 요 부채하고 자본. 자산은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어떻게 나뉘냐면 1년이라는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1년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내가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다. 참 글씨가 참 그러네. 좋은데요? 좋아요. 1년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1년 이내에 내가 현금화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유동,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현금화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유동이 아닌 거니까 비유동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동자산은 뭐 현금은 1년 이내에 당연히 현금화 할 수 있겠고, 상품 같은 거,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펜을 만들었다. 이런 펜이 재고로 있는데, 재고 자산이란 얘기는 들어봤죠? 예, 재고 자산이란 얘기는 들어봤잖아? 우리 회사에 재고로 있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재고 자산 몰라? 아, 진짜? 재고가 뭐야, 재고가? 그 남은 상품. 남은 상품 거. 남은 상품. 남은 상품이 뭐야? 자산이라고. 재고 자산인데 1년 이내 이거 팔 수 있어. 그런 게 유동자산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받을 권리. 그럼 비유동자산은 뭐예요? 부동산. 지금 내가 집이 100억짜리 가까이 있었는데 1년 이내 100억짜리 집이 팔리기가 쉽지 않겠죠? 예. 못 판다는 게 아니라 팔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는 다 비유동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계장치도 어찌 보면 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동차도 저도 차를 최근에 팔았지만 팔려면 금방 팔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덩이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현금화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비유동자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비유동자산의 기준은 뭐라고요? 1년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1년 이내 현금할 수 있다 뭐? 유동자산. 네, 현금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뭐? 비유동자산. 네, 그것이 뭐라고요? 자산. 네, 자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알아듣는데? A급 학생인데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채를 볼게요. 부채. 부채도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뉘어요.
이게 1년이라는 기준점, 요것도 1년이거든요. 1년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느냐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고, 비유동은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없다고 판단 또는 1년 이내에 안 갚아도 되는 거. 지금 지현 씨 빚 있어요? 부채 있어요? 자산이 많네. 자산이 많네. 빚도 자산인데. 나도 자산 엄청 많아. 나 진짜 많은 것 같아, 자산. 근데, 만약에 뭐 이제 대출이라고 쳤을 때 그 대출의 만기가 25년 6월이다. 그럼 지금 25년 1월이니까 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뭐라고요? 유동부채. 유동부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부채의 만기가 28년이야. 3년 뒤야. 얘네들은 뭐라고요? 비유동. 비유동부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죠. 자본은 그냥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래서 자본을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내 돈. 그러니까 얘는 변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해됐죠? 네. 이게 지읒까지 배운 거예요? 아직 지금 획도 안 걸었어. 그러면 자산 항목에서 1년 이내 현금할 수 있다, 없다를 왜 따질까? 어떤 위기 상황,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대처 능력. 갑자기 뭐 큰 돈이 필요할 때, 현금 유통 필요할 때. 정확히 얘기했는데,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행해지는 일은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이 돼.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5년 된 기업이든 뭐 10년 된 기업이든 항상 자금 조달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김지연 뭐 은행에다 대출 요청을 했어. 근데 우리가 현금이 많아가지고 돈을 잘 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동자산을 보니까 현금은 얼마 없고 다 비유동자산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돈을 못 갚아서 1년 이내 현금화도 못하는 자산만 갖고 있으면 돈을 갚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높아진다? 떨어진다. 그러면 돈 빌려줄 거예요? 못 빌려주겠죠. 금융기관이 우리를 평가할 때 유동자산이 많냐 적냐를 통해서 상환 능력을 보게 돼요. 자, 이제는 조금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지읒에 획 하나 그었어, 지금. 꺾어지는 건가요? 이제 꺾어지는 상황이에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알겠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형성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자산은 뭘로 이루어져 있고, 부채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고, 자본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자, 이제 계정 과목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말 그대로 현금, 단기 금융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단기 예금 증서와 같이 1년 이내에, 유동이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금융상품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런 단기 금융상품들을 가입을 해요. 그냥 기업이 돈을 막 1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다 1억을 예치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 그거에 대한 권리. 외상 알잖아요, 외상. 이거. 네. 외상. 좋아하는데요? 밥은 먹었지만 아직 안 낸 거죠. 외상 매출금. 그러면 우리 식당은 음식은 나갔지만 아직 돈을 못 받았잖아. 네, 거기는 매출 채권인 거예요. 나는 외상인 거고. 네, 그런 겁니다. 기업이 단기간 내에 현금을 융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때 좀 본다. 매출 채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뉘어요. 외상 매출금이 있고, 받을 어음이 있고, 매출 채권의 대손 이렇게 있는데, 개념만 얘기하면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나 뭐 약간 똑같은 개념이라서 넘어가면, 매출 채권 대손은 뭐냐면, 내가 매출 채권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얘기는 물건은 팔았지만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돈을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으니까 유동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년 이내에 못 받았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 이거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피해? 손실? 손실 처리하는 게 대손이에요. 그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없어지는 게 25년도에 매출 채권이 생겼어. 그럼 26년도에는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못 받았어. 그렇다고 바로 1년 뒤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 26년도까지 봐. 근데 못 받았어. 27년도까지도 봐. 못 받았어. 28년 가면 대손 처리예요. 네, 3년 뒤에. 약간 못 받을 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네요. 네. 마음이 아픈 계정 과목이죠. 소송 이런 거 안 하고요? 소송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요거랑은 이제 다른 얘기. 만약에 소송을 해서 뭐 소송 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불했지만 우리가 이겨갖고 돈을 받았다. 그럼 그 돈은 계정 과목에 어떻게 들어갈까? 매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죠.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이 아니잖아.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얘는 이 피해는 내 영업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영업 외 수익이에요.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이 아니라 미수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인데 못 받은 거고, 이 피해 보상금은 들어왔잖아. 법인에 입금됐잖아요.
입금됐으니까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수익이냐? 영업 외 수익으로 잡는다. 그것마저도 못 받으면 미수 수익으로 가는 거야. 여기 밑에 내가 벌표를 칠해 놓은 거는 정책자금 신청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게 우리가 어떤 대출을 요청하거나 투자를 요청하거나 할 때는 매출 채권 비중이 높다면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현금이 없는 거잖아. 받을 돈이 많은 거지. 돈이 안 도는 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기업에게 평가받을 때 평가받는 목적이 대출을 위함이다. 그러면 매출 채권 높여져 있는 것도 낮춰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요. 낮춰서 평가받아야죠. 요런 게 재무제표 관리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챕터 3에 재무제표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챕터 3에는 네. 그 바꾸는 방법도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다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매출 채권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채권 전환율은 내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레이쇼가 몇 %냐. 매출 채권 전환율이라는 거는 6이 평균입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 보면 결제기일이 통상 60일이라고 내가 적어놨죠. 네. 자, 60 곱하기 6은 얼마예요? 360. 1년 365일이죠. 네. 1년 365일 중에 결제기일이 60일이니까 6번 돈이 돌면은 정상적으로 잘 돈 거죠. 이해돼요? 어려워?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줘요. 네. 1년 365일인데 전환율이 6이라면은 결제기한이 60일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얘네가 돈이 없어갖고 120일 뒤에 우리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환율이 얼마로 떨어져야 돼? 3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야 360이 맞잖아. 네. 그럼 전환율이 떨어졌죠. 네. 그럼 전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도 돈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매출 채권 전환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제 기한이 늘어났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기업의 현금 흐름과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주겠죠. 돈이 안 도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매출 채권을 봐야 된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어. 매출액은 60억인데 매출 채권이 50억이야. 그럼 여기는 좋은 기업이에요? 조금 안타까운 기업이에요? 안타깝죠. 아직 못 받았잖아. 그리고 저 50억은 전부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대손 처리가 돼버릴 수도 있죠. 저기서 돈을 안 주게 되면.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외부 기업에서 평가할 때는 여기가 현금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 수익,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주임종 단기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지급금만 설명할게요. 가지급금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출 증빙 불가라고 되어 있죠. 지출 증빙 불가. 이게 뭐냐면 내가 법인을 운영하는데 대표이사가 돈이 좀 필요해.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없어. 법인은 돈이 많아. 법인은 법인격체라서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돈이 대표 돈은 아니거든요. 네. 개인 사업자는 내 돈도 내 돈, 회사 돈도 내 돈이지. 내 회사니까. 근데 법인은 법인격체의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걔네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면은 횡령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의 돈이 인출이 됐어. 대표자가 가져간 거야. 보니까 회계 장부를 보니까 이 지출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대표자가 가져간 돈이 어디다가 영업하려고 쓴 돈도 아니고 아무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대표자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출 증빙이 불가한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은 가지급금, 가짜로 지급된 금전. 근데 가지급금이 왜 자산이 되냐면 법인이 대표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간주가 돼요. 대표는 그럼 빌린 돈에 대해서 4.6% 인정이자를 법인에다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 그러면은 미수수익인 거야.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딱 봤을 때 미수수익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대략 가지급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미수수익이 없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당좌는 그냥 현금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 재고는 물품, 현금이 아닌 것들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재고자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미착품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 들어가면 나오냐면 주석 들어가면 나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재무상태표에 표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주석에 있다. 그러니까 우린 주석을 사실 막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보는 용도로서 주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정책자금 신청 시 재고자산이 많다면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재고자산이 많다는 건 잘 안 팔렸죠. 잘 안 팔린 거예요.
물론 내가 팔 거를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뭐 이렇게 뭐 좋아질 테니까 내가 미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어. 이거는 약간 드림 같은 얘기죠. 난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까 뉴스도 뭐 같이 봤지만 경기가 불황이고 뭐 해서 안 팔려. 그럼 재고 자산이 많다는 거는 매출이 없다는 얘기죠. 매출이 없다는 거는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건 무슨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오더가 많이 들어와서 나가야 할 제품이나 상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 이 재무 상태표는 결산일이 12월이다 그러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그 날의 상태를 재무 상태표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 회사가 어디랑 김재영 컴퍼니랑 계약을 했어. 근데 여기서 발주를 막 10만 개를 낸 거야. 언제? 11월에. 그래서 12월까지 우리가 막 뚝딱뚝딱뚝딱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요거를 유통해주면 돼. 그지? 근데 유통해주는 시점이 25년 1월로 넘어갔어. 그러면 유통하기 전 단계는 재고잖아. 네. 근데 이 재고가 딱 요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있네? 이럴 수 있지. 이런 경우가 2번의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현금 유동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증빙해야 돼? 뭘로? 발주서나 구매의향서, 수주계약서 등으로 이 재고자산은 나갈 거야. 곧 있으면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곧 현금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현금 유동성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지읒까지 썼어, 이제. 지읒까지 썼어. 자, 다음으로 비유동 자산을 설명할게요. 비유동 자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준이 몇 년? 1년 이후. 거기에는 투자 자산이 있고 유형 자산이 있고 무형 자산이 있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투자 자산은 정기성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매도 가능 증권. 요건 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도 투자를 하니까 요런 식의 어떤 투자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계상이 되는 거고 그 계정 과목에 숫자를 넣는 행위를 계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유형 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있으면은 저는 좀 좋게 보는 건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한 비재생산적이며 실체가 있으면서 1년 이상 장기 보유되는 것. 토지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부동산인 건데 개인도 부채가 조금 껴있긴 하지만 부동산이 있으면 없는 양반보다는 좋잖아. 그죠? 저도 재무상태표 이렇게 봤을 때 그 비유동 자산의 건물, 뭐 토지, 자동차 뭐 이렇게 있으면은 부동산으로서 좀 안정된 자산이 있고 투자 활동을 좀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 활동이라고 내가 지금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따 현금 흐름표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투자 활동, 기업은 투자 활동을 해야 돼. 자, 세 번째 무형 자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물리적 실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무형은 뭐야?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 통제 때문에 경영상 효익이라고 하면은 매출이죠. 실체는 없지만 매출 나는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식재산권이다. 상표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특허도 있죠. 삼성전자가 플립 6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뭐 20만 번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물방울 뭐 특허를 만들었다며요. 그 특허 때문에 플립 6가 팔릴 거잖아. 특허는 실체가 없지만 걔 때문에 경영상 효익이 생겼죠. 요런 게 지식재산권이에요. 영업권은 뭐냐면 우리 권리금 같은 거. 내가 뭐 떡볶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목도 너무 좋고 막 손님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여기를 운영만 하면은 막 저 옆집에 김씨네 떡볶이집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도 보증금 5천, 여기도 보증금 5천이지만 나는 이걸 넘기면서 권리금을 요청할 수 있죠. 너 여기 들어오면 저기보다 돈 더 많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2천만 원만 더 줘. 뭐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영업권이에요. 그리고 고객 목록 및 관계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홍승수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 치과에 단골 고객들이 있는 거야. 요거를 A라는 사람이 와서 내 치과를 인수한다고 하네? 그러면 그 고객들까지 인수해 갖고 가는 거죠. 내가 여기를 그만두면서 고객들한테 연락해 갖고 저 이제 여기 그만뒀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치과를 가져간다는 거는 이 치과에 있는 고객 리스트까지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영업권. 그래서 이 치과를 가져갈 때 1억인데 고객 리스트가 막 10만 개가 있네? 그러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제. 뭐, 한 5억 더 주세요. 뭐 10억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프리미엄. 그 다음에 뭐 개발하면서 발생한 개발비,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다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고, 마지막에 우리 임차 보증금 내죠. 우리 보증금 5천만 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자산이죠.
받을 돈이잖아.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장기 선급금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는 부채 설명드릴게요. 부채. 부채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환 의무가 있는 너의 돈. 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 의무적인 겁니다. 저거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뭐 막 금융기관에서 뭐가 오고 막 빨간 딱지 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업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다. 단기적인 지급 능력은 뭐냐? 유동 부채가 100억인데 유동 자산이 80억이야. 다 털어도. 그러면 얘는 지금 1년 이내에 내가 마이너스 20억 난다는 게 숫자로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기업은 단기적인 지급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여기는 안 되는 기업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단기차입금, 주인종 단기차입금 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매입채무는 내가 줄 돈이에요. 매출채권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매출채권은 뭐라 그랬어요?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안 받은 돈. 네. 그러니까 받을 돈. 매입채무는 물건을 사왔지만 아직 안 준 돈. 반대 입장. 예. 미지급금. 구매대금이 1억이야. 김지영 컴퍼니한테 1억을 사갖고 왔는데 5천만 원만 줬어. 나머지 5천 원 뭐예요? 미지급금. 선수금은 뭐예요? 고객사에서 우리에게 선불로 돈을 입금한 거.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서비스는 하지 않았지만 먼저 돈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선급금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선불로 돈을 받으면 선급금, 선불로 돈을 내면 선수금. 예수금은 매출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상거래 이외에 발생하는 예수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보면 김지연 사원이 이제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대보험료를 우리 회사가 갖고 있다가 신고를 해주죠. 네. 그 갖고 있는 돈. 자, 단기차입금. 대출인데 단기야. 만기가 1년 이내인 대출들을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 거고, 주임종 단기차입금은 뭐냐면 아까 가지급금 얘기했죠. 네. 얘는 뭐냐면은 가수금이라고 해요. 가짜로 수금된 금전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내가 뭐 운전자금으로 뭐 사갖고 와야 돼. 1억이 필요해. 근데 통장에 현금이 1억이 없네? 그렇다고 대출을 하자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기한도 너무 짧고, 그럴 경우에 대표자가 법인에다가 돈을 1억을 입금을 하고 법인이 그 1억 가지고 운영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자하고 법인은 서로 다른 존재잖아. 네. 근데 대표자 돈이 법인에 들어가면 대표자가 돈을 낸 거는 수익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법인 입장에서는 입금이 됐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무슨 수익으로 잡을 거냐 이거예요. 잡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자가 빌려준 돈이라고 쳐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빌려 갖고 온 돈이잖아요. 네. 대표자한테 빌린 돈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돈이죠. 네. 그게 1년 이내로 통상 봐요. 그래서 가수금, 주임종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갚을 때도 이자가 붙어요? 네, 4.6%.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은 없어야 돼. 가수금이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돈이 없다라는 방증인 네. 거예요. 잠시 그냥 표현하고자 가수금 임시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임시로 놓는 거지. 결산할 때 가수금 계정으로 결산 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결산되어서 내가 보는 재무제표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좀 관리가 안 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죠.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없어야 된다. 재무제표상에. 비유동 부채는 장기 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 차입금입니다. 이 표는 뭐냐면 미수 수익은 자산, 미지급 비용은 유동 부채. 계정 과목에서 자산과 부채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내가 비교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얘는 장표를 그냥 한번 보면서 읽어보시면은 그동안 설명됐던 것들이 좀 이해는 갈 거다. 자, 이제 마지막 자본. 자본금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보면 돼요. 보통주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어요. 자, 보통주 자본금은 회사 출자금이라고도 해요.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이 법인 설립 이후에 외부 투자자로부터 돈이 들어왔어. 그때 쓰는 계정이 자본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이따가 손익계산서 할 때 보겠지만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매출 얼마 있고 비용 얼마 써서 수익 얼마 남았어. 해서 남은 돈 있죠? 그 남은 돈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게 그러면 순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2023년도에 만약에 뭐 당기순이익으로 1억이 남았어. 그러면 2023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억이 되는 거고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에 1억이 되는 거예요. 24년도에도 1억이 남았어.
그럼 24년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1억이 되고 24년도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1억이 있고 올해도 1억이 있으니까 더하면 얼마? 2억. 2억이 잉여금으로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뭐라 그랬어? 이익해서 남은 돈, 네. 유보금이라고 해요. 남은 돈들이 있는데 미처분이래. 처분하지 않았대. 법인은 돈이 남으면 이 남은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주식회사들은 배당을 하죠. 분기마다 배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비상장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사실 안 하지. 네. 배당 안 하고 계속 그냥 회사에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원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남은 이익 잉여금이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요. 요게 자본. 한국 주식들은 배당을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미국 주식이 이 가지고 있는 이익 잉여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으면 세금이랑도 연결이 되는. 그렇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개념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당기 순이익이라는 건 영업이익에서 세금 뺀 게 당기 순이익이에요. 여기서 세금하고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저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처분하지 않으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계속 쌓여져 가죠. 근데 이 쌓여져 가는 계정 과목이 무슨 계정 과목이야? 자본이지. 자본은 우리 회사에 뭘 형성할 때 쓰이는 거예요? 현금 유통. 자산. 자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니까 네. 자본이 늘어나면 자산이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요. 자산이 늘어나죠.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자산이 많으면 평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 평가가 높아지겠지. 이 평가 높아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해. 우리 회사 사주세요. 우리 회사 팝니다. M&A 할 때 100억 된 회사 M&A 하는 거랑 200억 회사 M&A 하는 거랑 세금이 어때요? 다르지. 200억 회사의 세금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이 200억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긴 하죠. 근데 이 세금을 누가 내? 사가는 사람이 세금 내니까 사실 우리랑은 상관이 없지. 근데 요즘에 이제 법인 컨설턴트 분들께서 법인 영업 하실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의 M&A 문제가 아니라 가업승계라는 거를 할 때 물려주는 것도 이 회사 요 자녀가 어쨌든 우리 회사를 가져가는 거니까 세금을 낸단 말이야. 세금을 누가 내? 내가 내, 얘가 내. 얘가 내는데 얘가 누구야? 내 자식이잖아. 그럼 얘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아? 적게 내는 게 좋아? 적게 내는 게 적게 내려면 우리 회사 기업 가치가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않는 게. 낮아야지. 낮아야 되는데 미처분이 있어서 자산 가치가 이만큼 돼 있어. 그러니까 미처분을 줄여갖고 자산을 낮추자. 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여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약간 기업의 경영 관점에서 좀 달라질 것 같아. 나는 우리 기업을 경영해서 외부 기업에게 M&A 하거나 IPO 할 거야. 그러면은 자본 요게 높아져서 자산을 늘려야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장부가치, 북밸류라고 하는데 장부가치를 늘려놔야 우리 회사의 평가 금액이 높아질 테니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경영상의 목표라고 한다면 얘는 늘려야 되고 우리 경영상의 목표가 나는 물려주는 거야. 가업승계 하는 거야.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많아지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경영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여기까지 이제 다 봤어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배워봤다. 이게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에서 차변과 대변이 합이 맞아야 돼.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대차대조표는 일분식 표현이라서 요즘에는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된 거고 자산은 뭐가 있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본에는 내가 회사 차릴 때 냈던 자본금, 돈 벌고 남은 거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투자받은 거 자본잉여금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의 합이 자산이다. 여기까지